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이번에 책 내셨다고요? 예, 신간을 냈는데 나의 한국 현대사라고 제목이. 이제 이 책은 나의 한국 현대사니까 시대 구분을 내가 있기 전과 내가 있은 후 이렇게 해서 1959년부터 2014년까지 55년의 기록. 박정희 시절에 대한 평가도 좀 있을 것 같고 촌평들 좀 해주시죠. 전두환은. 유신체제의 지극히 불필요한 연장. 노태우는? 왜 있었는지 모르는 정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네.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많이 했잖아요. 욕을 먹지만. 예, 김영삼 대통령은 그도 한때 정말 멋지고 빛나는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자기의 인격을 가장 깊이 각인시킨 인물이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이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리더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두 분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좋을 정도 아니겠냐 그렇게 봤죠. 이명박 대통령은?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4대강 말고는. 네. 예.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별로 너무 객관적일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예, 그 아무래도 그렇죠.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네, 8월 6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육군 28사단이죠. 윤모 일병 사건. 예. 후폭풍이 거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해자들은 누구일까? 지금 뭐 인터넷 보니까 말이죠. 그 가해자들의 사진이 담긴 그 이미지 파일들이 돌고 있더군요. 예. 바람직하진 않죠. 예.
자, 그런데 이 가해자들은 누구일까? 오늘 한겨레 일면을 보겠습니다. 원래부터 악마들은 아니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입대 전에는 여느 20대처럼 아르바이트를 했고 군에서 살을 빼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평범한 청년들이었다는 겁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를 꿈꿨던 의무반 병사들은 어떻게 전우를 무참하게 때려 숨지게 했을까? 한겨레는 1248페이지에 이르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 수사기록과 자필 진술서 그리고 병영 생활기록부 면담 일지를 입수해서 이들이 폭력에 물들어가는 과정을 들여다봤는데 말이죠. 일단 의무반 최고참으로 폭행을 주도한 이모 병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등병 시절부터 선임병들로부터 갈굼, 괴롭힘을 당해왔던 그는 피해자였습니다. 훈련소를 거쳐서 2012년 11월 한 대대에 배치가 됐는데요. 그러나 한 달여 만에 지금의 대대로 전출됩니다. 선임병들의 폭언을 간부들에게 알렸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부대에 알려지면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모 병장은 훈련 중 넘어져서 손가락을 다쳤는데도 고통을 견디며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선임병이 나이 처먹고 그것도 못하느냐, 군대가 만만하냐 라면서 욕을 했다는 겁니다. 이튿날 손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런 이모 병장에게 선임병은 왜 아픈 걸 말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또 혼을 냈다는 겁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입대한 이 병장은 나이 어린 선임병들한테서 폭언을 듣자 수치심에 잠을 잘 자지 못할 만큼 힘들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등병 선진 병영 캠프에 들어간 이 병장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말에 이런 부대 분위기를 설문지에 적어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원 수리를 했다는 사실이 선임병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배신자가 된 겁니다. 이모 병장은 전출,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적극 희망했고 2012년 12월 바로 문제의 대대로 배치가 된 겁니다. 부대를 옮긴 이모 병장에게 폭언과 욕설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6월 모범 운전병으로 대대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12월에는 근무 유공 대대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나머지 가해자들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하모병장입니다. 신앙심 깊은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 스스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상병, 괴롭힘을 당해봐서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한다. 본인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적었던 겁니다. 예. 지모상병, 남들로부터 욕먹는 일은 하지 않았다. 강력계 형사였던 아버지는 형과 나의 우상이자 등대다. 이모일병, 물리치료학과 휴학 중인데 대학에서 봉사동아리에서 활동했다. 고된 일을 하시는 아버지 건강이 걱정된다. 이 사람들이 바로 가해자입니다. 예. 이 제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졸병태 당한 만큼 고참돼 잔혹한 폭력 폭언을 이제 행사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예. 군에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고참되면 본전 생각난다. 근데 누군가는 이걸 중간에 끊어야 저주의 고리를 끊어야죠. 예, 이 악순환이 단절이 되는데 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수사 기록 한겨레만 입수한 게 아니라 한국일보도 입수한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수사 기록에 담긴 당시 상황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일보 3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4월 5일 밤 사망한 윤일병을 향한 부대원들의 폭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도 폭행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모 병장이 자고 일어난 윤일병의 뺨과 허벅지를 7차례 이상 때리더니 아침 10시쯤에는 침대 밑으로 가래침을 2차례 뱉고는 그때마다 윤일병에게 핥아먹게 했습니다. 이후에 기마자세와 엎드려 뻗쳐 같은
가혹행위가 계속되면서 윤일병이 힘들어서 헉헉대니까 부대원들은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직접 비타민 수액을 주사했고 그 사이에도 폭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액 맞으면서까지 잔혹한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낮 3시 반쯤에 냉동식품을 사와서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회식입니다. 하지만 윤일병은 쩝쩝거리고 먹는다는 이유로 가슴과 뺨, 턱을 맞았고 입에서 튀어나와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다시 먹어야 했습니다. 이때도 윤일병은 몸에 수액을 꽂은 상태였습니다. 윤일병은 음식을 먹느라 대답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생지옥 같은 상황이 끊이지 않으면서 낮 4시 25분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윤일병이 이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이모 병장과 이모 상병은 그 윤일병의 배를 때렸고 연이어 지모 상병이 폭행을 할 때 하모 병장은 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윤일병의 성기에 연고를 발라서 안티프라민을 발랐다는 거죠. 성적 수치심을 조장하면서 낄낄대기도 했습니다. 군 검찰이 가해자들에게 성추행 혐의를 추가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5분 뒤 윤일병은 침을 흘리고 소변을 보면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부대원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는 윤일병을 향해서 꾀병을 부린다면서 또다시 뺨을 때리고 배와 가슴 부위를 무차별 가격했습니다. 살려는 일념으로 간신히 버티던 윤일병이었지만 이번에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낄낄대며 떠들던 부대원들은 당황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4시 42분쯤 지휘통제실에 보고합니다. 이어서 윤일병은 구급차에 실려서 연천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윤일병이 실려간 뒤 범행을 부인했는데요. 심지어 윤일병의 메모가 담긴 수첩을 찢어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윤일병이 깨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말을 바꿔서 일부 가혹행위를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부대원들이 뒤늦게 안절부절하는 사이에 윤일병은 뇌 손상으로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4월 7일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전쟁 때 포로에게 이런 행위를 해도 아마 범죄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군끼리 병행해서 이랬다니, 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또 다른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육군이 가혹행위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전역한 이모 상병. 그런데 전역 당일에 전역한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 육군이 말이죠. 전역일로부터 4분이 지난 다음에 사망 진단이 나왔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어서 일파만파 그 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제대하고 죽은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제대하고 4분 지나서 예. 사망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하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겁니다. 제2탄약창 경비중대 소속이던 이모 상병은 지난달 10일 군사재판을 통해서 전역을 명받고 집에 돌아와서 오후 10시 40분경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가족과 헌병이 이모 상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약 1시간 20분 뒤인 지난달 11일 0시 4분 전역한 지 4분 지나서 의사는 이모 상병에 대해서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육군은 규정상 전역 당일 밤 12시까지 군인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 된 고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모 상병은 군 복무 중에 상습적인 구타 등 가혹행위로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었던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대 내에서 불거진 문제가 자살로 이어진 정황이 충분한데도 군 당국은 사건 발생 26일이 지난 뒤에도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유족들을 2번 죽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는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이게 조선일보가 어제 경기도 의정부 육군 306 보충대에 육군 3군 사령부 예하 사단으로 갈 장정
1600명이 모인 자리에 취재기자를 보냈습니다. 예. 윤일병 사망 사건의 참상이 알려진 뒤 열린 첫 입소식이었는데요. 이들이 배치될 부대에는 이번 사고가 난 28사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충대 주변에서는 입대에 대한 두려움과 군에 대한 실망이 담긴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부모님들의 목소리, 조선일보가 이렇게 담았습니다. 아들 낳은 것을 처음으로 후회하고 있다. 데모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할 수 없이 아들을 들여보내는 거다. 45살 한 여성분입니다. 또 46살 또 다른 여성으로 보입니다. 아들이 빠릿빠릿한 편이 아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군대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집에 전화할 때 여기 천국 같다라고 말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여기 천국 같다.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그렇게 알아듣겠다. 일종의 암호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렇게 암호를 왜냐하면 또 겁니다. 지옥 같다라고 전화하면 옆에서 듣다가 그렇죠. 너 지금 집에다 잃은 거야? 예. 이렇게 또 구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구어죠, 한마디로. 예. 부대 정문 맞은편 불고기집에선 아들과 마주 앉은 초로의 아버지가 연락 자주 해라. 무슨 일이 있으면은 집에 무조건 알려라. 이렇게 거듭 당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윤일병처럼 되지 않는 법을 몇 차례 되풀이 말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맞느니 그냥 확 다 말하고 다른 부대로 옮기는 것이 낫다. 절대 쉬쉬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군대가 이 정도까지 썩어 있는 줄 몰랐다. 군대의 높은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윤일병 사건 공판이 열린 날 군인권센터가 모집한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시민법정 감시단에 참여한 8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40, 50대 여성이었는데요. 이 어머니들의 반응을 오늘 경향신문이 일면에 담았습니다. 아들 둘을 둔 56살 김모 씨는 분한 목소리로 일제강점기 고문보다 심한 것을 보면서 자식을 둔 엄마로서 매일 눈물을 흘린다. 치를 떤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화가 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병으로 복무 중인 한 여성 같은 경우 가해자도 또 다른 피해자라는 생각이 든다. 군대의 감시 체계가 제대로 되었다면 애들끼리 그들만의 섬에서 폭력을 행사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원에서 함께 온 여성 4명은 군 간부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자기 자식들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격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들도 많이 참여했는데 46살 조모 씨 경남 진주에서 올라왔습니다. 때리고 맞아야 군대답다는 군의 인권 경시 문화를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예.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분노에서 멈추지 않고 이 군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신 어머니 아버지들이십니다. 개선책은 없을까? 오늘 조선일보 3면을 보면은 강한석 전 육군소장과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폭행, 가혹행위와 같은 악습을 언제까지 군기로 포장할 것인가 이렇게 운을 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폭행, 가혹행위 이런 거는 뭐 일상적인 일인데 이거 못 견뎌가지고 이걸 속쓰려 한다든지 아파한다든지 이거 자체가 군기가 빠져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한석 전 소장 같은 경우 병영 출퇴근제를 도입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선진국 군대는 훈련이 힘들고 일과 후 생활은 자유롭다. 반대로 우리 군대는 훈련이 아니라 생활이 힘든 군대다. 선임의 후임병에 대한 24시간 통제와 폭언 같은 이런 군기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일제 잔재는 군의 전투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이제 시행을 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일과 후에는 노터치, 불간섭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선임은 후임에게 폭행은 물론이고 작업이라든지 잔심부름 같은 것을 일절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등병도 내무반에 누워서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장병 생활관을 학교 기숙사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법한데요. 그 반대였다는 겁니다. 백두산 부대장 시절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다음 이등병 62명이 천리 행군의 자원에서 완주하는 등 장병들의 훈련 성과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군기는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군기는 훈련장에서만 찾으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미군도 베트남 전쟁 때 그 후임병이 자살하거나 부하가 상관을 소총 등으로 공격하는 사고가 잦았는데 이후에 미국이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미군 병영 문화 개선 책을 만들었는데 그때 나온 것이 훈련은 힘들게 생활은 자유롭게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군의 병영 문화가 됐다는 겁니다. 제 사적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제 동생이 카투사를 했습니다. 예. 카투사를 할 때 이제 가족 모임을 그 부대에서 정례적으로 이렇게 개최했는데 가서 놀랐습니다. 각자 자기 방이 있고요. 그리고 일과 시간이 끝나면 선임병하고 맞담배도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일과 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이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과 시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또 고문이 시작되죠. 자유란 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군. 결국 예고된 사고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35명 정도가 한 내무반에서 생활을 했는데 예. 맞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있으면 깨워서 때릴 거기 때문에 빨리 맞고 자는 게 속 편하다. 예고된 그런. 그렇죠. 저는 공익근무요원을 해가지고 많이 바뀐 줄 알았는데 더 심각해졌군요.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이 뒤늦게 이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병사끼리 명령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은 그 행동 강령이 있죠. 2011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군 내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행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법적 구속력이 갖춰진 그런 훈령을 넘어서 입법화하겠다. 지금 이것이 바로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교 이상의 지휘관만 명령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돌려 말하면은. 근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이런 고충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 토로가 되고요. 또 토로가 됐을 때 개선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충돼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군 인권을 위한 각종 그 제언들 많이 있거든요. 인권단체는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인데요. 이것을 군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책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가해자들에게만 다 뒤집어 씌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8사단 윤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윤일병 사망 직후에 지속적인 폭행 사실 등을 포함해서 사건의 상당한 전모를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한겨레가 일면 머릿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관진 실장은 당시 이런 보고를 받고서도 사단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하급 군 책임자들만 징계하는 데 그쳐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한겨레가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4월 8일 오전, 그러니까 윤일병이 숨진 다음 날이죠. 4월 8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실장에게 중요 사건 보고를 했고요. 곧 이어서 백낙종 조사본부장이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서면 보고 문건을 통해서 병영 부조리 확인 결과 가해자들이 사망자가 전입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 그리고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급 책임자 징계로 그치고 말았다는 거죠. 세상에 알려지면은 정말 뒤집어질 지금처럼 만인이 공분할 이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꼬리 자르기 뭐 어디서 배웠겠죠. 예. 뭐 군 사이버 사령부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태도였죠. 네, 그렇죠. 본인도 유관하다는 그런 의혹이 얼마나 많이 제기됐습니까? 경향신문 오늘 3면을 보니까 말이죠. 이런 맥락이 있었네요. 몰랐었는데. 윤일병 사건이 발생한 28사단에서는 9년 전에도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2005년 6월이었는데요. 총기 난사 사고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넉 달 뒤 9개의 과제 30개 실천 사항을 담은 선진 병영문화 비전이 발표됐습니다. 군은 야간 점호를 개선하고 신형 통합생활관을 이렇게 보급하고 사병 봉급을 인상하고 군 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이런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국방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노무현 정부였는데 그런데 이 기조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뒤집혔다는 겁니다. 군내 인권 강조가 군대를 군대답지 못하게 했다는 성토가 이어졌던 것이죠. 예. 참여정부 시절의 병영문화 개선 대책이나 장병의 기본권 증진 기본계획은 육군 장성들의 반발로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종대 군사평론가의 진단인데요. 예. 이명박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았던 이상화 장관은 군대다운 군대를 강조하면서 민주군대 이 기조를 완전히 백지화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명박 씨도 그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요. 예.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분 다 공교롭게 군대를 경험하지 않거나 못한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다운 군대가 인권을 소홀히 해도 되는 곳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일천한 군 경험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윤일병 사건과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는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의 칼럼이 주목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인사를 통해서 정부 관료들에게 업무 능력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했다. 윤창중 씨의 청와대 대변인 임명을 생각해보라. 그의 능력과 성향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지만 임명을 강행했다. 그것은 관료들과 정치권의 능력보다는 충성에 보상하겠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것이다. 능력 따지지 않고 충성 잘하면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행태는 관료제 전체를 대통령을 향한 충성을 중심으로 조직한다. 관료제는 본래 위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충성 요구는 자기 강화를 거듭하면서 급속도로 관철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 김관진 전 장관, 국방부 장관을 했잖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 하다가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받았단 말이죠. 예. 이 국가안보실장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어떤가요? 위계상 장관이 훨씬 더 책임이 있고 또 유력한 자리 아닌가요? 근데 국방부 장관 하다 청와대 안보실장 가는 거 이걸 마치 승진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구조,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대통령 주변에 있으면 그게 곧 권력이다라는 인식을 관료사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심어준 것이 아닌가. 여성가족부 장관하다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간 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석비서관이 차관급으로 보통 보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장관하다가 청와대 정무수석. 예. 박근혜 정권 들어섰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부터 공조직을 굉장히 불신했다는 겁니다. 비선 조직, 측근 조직 여기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거의 부통령급이 되는 이런 기형적 현실 이런 것들이 이 능력보다는 충성에 방점을 두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식 리더십의 단면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서실장이죠? 네, 비서실장. 예, 저는 비선실장으로 불려서.
자, 김종엽 교수 칼럼 나머지도 읽어보겠습니다. 격심한 경쟁에 시달려온 20대 문화에는 차별을 당연시하고 차별을 공정함의 한 형태로까지 수용하는 면이 있다. 그런 20대 문화가 박근혜 정부 같은 위계성을 지향하는 정부의 군대 문화와 접속할 때 가학적인 폭력의 증폭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이런 위계적인 충성의 강화는 사건 처리에서도 축소, 은폐 성향을 높인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같은 것이 군 당국에게 어떤 신호가 될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정부 아래에서 군 당국이 사건을 명백하게 밝히려는 강한 동기를 가질 수 있을까? 진상 대신 내부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는데 관심이 크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사건이 축소나 은폐되지 않으면 강력한 개혁을 천명하며 역시 충성의 계열화를 통해서 조직된 언론기관을 통해서 의제를 호도하는 일이 벌어진다. 말은 어려운데 참 정확하게 짚은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월호 사건, 이 구조적인 정권의 이런 취약성이 드러난 건데 말이죠. 이 유병헌한테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세월호 선원들한테 또 말이죠. 대통령이 유병헌이나 세월호 선원들을 악으로 규정했듯이 군 당국은 윤일병 가해자에게 30년을 구형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국가 개조를 운운하듯 병영문화 개선위원회를 급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수사기관이 사건의 발생 원인과 축소 은폐의 진상을 제대로 밝힐 것이라 믿기 어렵다. 이런 칼럼입니다. 예. 뭐 1000여 페이지에 이르는 그런 수사 기록,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말이죠. 이거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마저도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된 게 윤일병 사건만 언급하게 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당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했던 발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129석인가 130석인데요. 역대 야당 사상 최대 정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악의 위기죠. 삼선 개헌 때요. 그때 신민당 의석수가 지역구는 40석이 안 됐고요. 다 합쳐서 40석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민당이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 저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3당 합당을 했었죠. 그래서 민자당이 출연했을 때 국회 의석수가 299석 중에서 220석이 넘었습니다. 그때 평민당 의석수가 70석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7년 뒤에 정권교체 이뤄냈습니다. 야당의 역사를 돌이켜보다 보면요. 유령이 하나 배회해요. 꼭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은 중도 노선, 우클릭, 진보표만 갖고는 이길 수 없다.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중도 노선 하지만 분단 한국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한국에서 중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중도 하지만 솔직하게 이념 지형에서 놓고 보면 분단 한국의 이념 지형에서 놓고 보면은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말 쓰지 말자고 하면서 퇴출을 해버렸지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쿠라라고 불렀습니다. 사쿠라. 그리고 큰 사쿠라를 왕사쿠라라고 불렀죠. 중도? 그거 아니었습니다. 사쿠라입니다.
이념으로서의 중도에 대해서는 저도 지지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중도의 용례가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싸워야 할 곳에 싸우지 않는 비겁함을 감추는 야합의 용어로서 중도란 말이 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78년에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공화당보다 득표율에서 1.1%가 앞섰습니다. 추위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12.6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중들이 왜 신민당을 밀어줬겠습니까? 중도 통합론에 중도 노선에 표를 몰아준 겁니까? 아닙니다. 야당성 회복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수 보고 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79년도에 김영삼이 다시 신민당 총재에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12.6 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YH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그 젊은 여공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만약에 이철승이가 신민당 총재였으면은 마포의 신민당사로 돌아갔겠습니까?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억울한 사정 호소하다 왔던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등장을 해서 진보 노선 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 노선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예컨대 국정원이 댓글 단 거, 사이버 사령부가 단 거, 아니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거, 그거를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게 그게 진보만이 해야 할 일입니까? 거기에 무슨 진보 보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보수 노선이라면 당연히 그걸 비판했었어야죠. 그리고 그걸 비판했었으면은 진보 진영이나 민주개혁 진영이 왜 진보 아젠다를 안 하고 그런 거 갖고 있냐 시비를 걸었겠습니까? 박수를 쳤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훨씬 뛰었을 겁니다. 예컨대 세월호 문제에서 이것이 국가인가?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그런 의문을 갖고 있을 때 나서서 국가의 개조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혔더라면, 그리고 그 입장은 보수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도 저는 굉장히 먹혀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너무 많이 놓치죠. 정권이 검찰을 찍어낼 때, 뭐 그때도 가만히 있었고, 국가기관이 정보를 조작해서 간첩을 만들어낼 때, 아니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조작해서 간첩 만들어내는 걸 바로잡는 게 그게 진보가 비판할 일입니까? 진보만 비판할 일입니까? 우리나라 그런 점에서 정말 이상한 겁니까? 거기에 무슨 놈의 중도가 있겠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진보로 가야 하나 중도로 가야 하나를 당내 전략통들이 많이 중도 노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1600만 표를 얻었죠. 그런데 1600만 표 중에서 진짜 우리나라의 강부자 고소영 했던 부자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강남 부자들 다 합쳐봐야 아마 사돈의 8천까지 쳐봐야 300만 명일 겁니다. 나머지 1300만 명이 누굽니까? 비정규직이고요. 청년 실업자고요. 저소득층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민주당을 내 정당이라고 생각을 못합니까? 이름만 우리 당이라고 붙이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정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노선이 부자 감세 같은 중도 노선이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진보 노선이겠습니까?